안녕하세요. 밑줄 그어 수다의 준의 민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책은 에리 프롬의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입니다. 이 책은 지난 자발적 복종에 이어서 청년 공부 자립 프로젝트 2학년 쿵푸밴드의 이야기 책 중 하나인데요. 2학년 세미나를 하면서 좀 더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밑줄 그어 수다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에리 프롬은 사회심리학자 또는 정신분석학자라고 불리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대인이 소외당하는 이유를 파헤치고 인간의 내면의 진정한 해방과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꿈꿨다고 합니다.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는 1930년대부터 에리 프롬이 쓴 강연록, 논문 등을 모은 책이라고 해요. 왜 인간이 손으로 탄생시킨 세계가 인간을 소외시키고 현대인은 그 세계에 비굴하게 복종하며 무기력해지는지, 그리고 그 무기력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책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에 발제를 맡으셨던 수 언니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공자 2학년에서 공부하고 있는 안현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발제를 맡게 됐는데요. 마침 미수다 친구들이 이번 촬영에 함께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줘가지고 흔쾌히 덥석 물어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야. 자,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목차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이 책의 역근이이자 저자의 마지막 조교였던 라이너 풍크 씨의 서문으로 시작을 하고요. 저희 1장은 인간은 타인과 같아지고 싶어 한다. 2장 인간의 본질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3장 자유는 진짜 인격의 실현이다. 4장 자아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강하다. 5장 인간은 자신의 인격을 시장에 내다 판다. 6장 현대인은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다. 7장 진짜와 허울의 차이를 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와. 먼저 수건니의 밑줄부터 같이 살펴볼까요? 제 밑줄이요? 네. 저는 28쪽 밑줄을 가져왔어요. 왜요? 나 28쪽 나도. 집어넣었어. 28쪽인데 나도? Let's go. 네. 제가 이 밑줄을 고른 이유가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제목만 보고 일독을 할 때도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무기력이라는 게 책을 이렇게 슬렁슬렁 읽었을 때는 되게 우울하거나 이렇게 몸에 신체적으로 기력이 없다거나 이런 쪽으로 무기력인 줄 알아서 나는 항상 들떠있고 산만하고 그래서 무기력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책을 한 번 더 읽으니까 여기 이쪽 28쪽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무기력하다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됐거든요. 우리는 이 질병을 권태, 삶이 무의미하다는 느낌, 풍요롭지만 아무 기쁨도 없는 삶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는 느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느낌이라 부른다. 프랑스인들은 그것에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불과 얼마 전이다. 우리는 이 질병을 신경증이라 부른다. 의사를 찾아가서 선생님, 이 인생이 무의미합니다. 너무 따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오늘날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은 권장사항이 아니다. 사실 모든 문화는 질병에 대한 자신만의 이데올로기를 갖는다. 세뮤얼 버틀러는 풍자 미래소설 에레혼에서 그것을 멋지게 표현하였다. 그곳에서는 감기가 걸리면 우울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우울하면 감기에 걸렸다고 말해야 한다. 무엇을 질병으로 불러도 되는지를 주입당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분해서 죽겠다고, 삶이 무의미해서 죽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불면에 시달린다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수 없어 괴롭다고, 술을 마시고 싶어 미치겠다고, 직장이 불만스럽다고 말한다. 전체적으로 허용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질병의 표현 형태로 가능한 온갖 것들을 들먹인다. 이것을 뽑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무기력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선생님 인생이 무의미합니다. 너무 따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무기력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불면에 시달린다고 아내와 남편, 자녀를 사랑할 수 없어 괴롭다고 술을 마시고 싶다고 직장이 불만스럽다고 말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예시들이 하나하나 다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꼭 심한 불면은 아니었지만 불면증도 시달렸었고 그러니까 뭐 아내, 남편, 자녀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나는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까? 이렇게 좀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술을 마셔서 좀 하루를 푹 놓고 싶었어요. 긴장도 놓고 그냥 하루를 푹 놓은 상태에서 마무리하고도 싶었고 직장이 불만스러워서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진짜 내 삶이 무의미하고 이렇게 좀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서 또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 내가 나도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이구나 해서 몰입해서 이 책을 좀 읽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뭔가 이런 감정들 있잖아. 막 그냥 불면증이어서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한 거? 그리고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 아니면은 진짜 뭔가 술을 마심으로써 어떤 피곤함이나 어떤 고통스러운 상태를 잊고 싶은 거? 이런 감정들은 그냥 되게 삶에 당연하게 깔려있을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여기서는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스스로 아프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무기력인 상태인 것 같아. 이거를 이런 무기력한 여러 상태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마지막에 사물화로 이걸 제시해주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수건이 계속 이야기해주던 읽어줬던 부분 바로 밑에도 그럼에도 불면과 음주와 직장에 대한 불만 토론은 세기의 질병의 다양한 측면에 불과하다. 세기의 질병, 즉 인생의 무의미함은 인간이 사물로 변환된 그 원인이 있다.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거든. 나도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무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들을 하나의 원인으로 이렇게 딱 찝어주니까 좀 내가 이렇기 때문에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구나 이런 걸 좀 알게 해준 것 같은데 이 사무라이에 대해서 앞에서도 쭉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수단화 시키면서 사무화 시킨다고 하잖아. 내가 어떠한 상태가 돼야 될 것 같고 나를 막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상품으로 좀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럴 때 나를 계속 완전한 어떤 도달해야 되는 지점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다다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거기를 향해서 가열차게 막 달려가게 하고 그게 안 되면 무기력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쁨을 느끼는 게 스스로 어떤 교환 가치를 얻을 때 기쁨을 느낀단 말이야. 사물이 어쨌든 사고 파는 걸로서 가치를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교환이 될 때 기쁨을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두려움을 느껴서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서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들이랑 같아지려고 한다는 거잖아. 인간을 사물로 대한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앞에 보면은 칸트가 인간을 자기 목적적으로 대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각자 그러니까 관계 맺을 때 되게 저 사람한테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게 뭐지? 이익이 되는 게 뭐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취할 것만 딱 그런 목적으로 대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 맺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맞아. 뭐 복종으로도 맺을 수 있고 권력으로도 맺을 수 있고 이렇게 시장 관계처럼 교환 법칙으로 맺을 수 있고 근데 좀 자본주의 쪽에 관련된 게 사물화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문제가 사물화가 되는 것의 문제가 이때 극도로 비생산적이래. 나를 사물화시키게 되면 무엇을 생산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얼만큼 내가 생산할 수 있느냐 그 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힘이 곧 자발성이라는 거잖아. 그거와 반대되는 상태가 지금 무기력한 상태인 거고 근데 문제는 사물로 인식을 하고 사물로서 관계를 맺을 때 비생산적이래. 우리가 그 공장주도 여기서 말했듯이 공장주도 자기가 만들어낸 상품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잖아. 오히려 그 상품이 만들어낸 이익? 그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사무라가 되면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사무라가 됐던 상태가 언젠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난 학교에서 좀 그렇게 자주 됐던 것 같은데 학교는 딱 도달해야 될 지점을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길은 사실 보이지 않는 거지. 그 길로 막 달려가고 그 길에 걸맞는 상품이 되는 게 나의 목적인 것 같고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다른 거는 사실 눈여겨보지 않고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니까 주변 관계도 사실 잘 안 보이고 뭐 상황이나 이런 것도 잘 인지가 안 되고 인지가 된다 하더라도 아까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목표에 맞는 것만 인지를 하는 것 같아. 좀 이용할 수 있는 거. 내가 어떻게 그걸 좀 잘 딛고 일어날까 왜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하는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게 약간 사무라가 되면 생산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이게 어쨌든 생산을 해야 될 게 정해져 있는 거라고 느껴지니까 내가 뭔가를 생산해낸다기보다는 그 외부적으로 원하는 거를 그 기준에 맞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게 그 자본주의 시대가 산업사회 되면서 대량 생산화가 이루어졌잖아. 근데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그 상품이 지니고 있는 어떤 고유한 가치는 사실 배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이윤에 집중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생각했을 때 상품화가 되는 것의 문제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보편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는 말 같거든. 32쪽에 우리는 소비하고 고대하지만 우리가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실망한다. 우리는 사물을 생산하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물과의 관계에서조차 극도로 비생산적이다. 19세기의 5번째 악덕은 내 집이 내 성이다 라는 태도였다. 몇 년 전 포춘의 시카고 근처의 한 주택단지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새 아파트에 사는 여성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벽이 얇아서 좋아요. 남편이 집에 없을 때는 다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을 수 있어서 혼자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이제 문제는 내 집은 내 성이라는 태도가 아니라 사생활을 누릴 수 없는 무능력이다. 반드시 타인과 함께해야 한다는 강박이다. 이것을 우리는 소속감, 팀워크 같은 이름으로 부르지만 실상은 자신과 혼자 있을 수 없는 무능력, 자신이나 이웃의 은둔을 참지 못하는 무능력일 뿐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19세기의 중산층이나 상류층이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라 부르던 행동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 사실 이게 진짜 이기적인 행동이잖아. 근데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혼자 있을 수 없나? 근데 요새는 이게 층간소음 이런 거 다들 예민하긴 예민하잖아. 근데 옆집의 소리를 듣는다기보다는 이제 막 SNS를 염탐하고 이런 것도 다 이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난 사실 이 층간소음은 공감하지 못했거든. 옆집 소리 안 들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SNS다. SS 염탐은 좀 그런. 그러니까 남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맺고 싶지 않지만 뭔가 그냥 나 혼자서 알고 싶은 그냥 관계 맺는 게 귀찮은 거야. 근데 뭔가 또 연결은 되고 싶고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SNS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삶이 다 다르잖아. 근데 어쨌든 뭔가 더 좋아 보이는 삶이 거기서는 그 주류의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잖아. 근데 내가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을 때 그 느껴지는 감정들? 뭐가 있을까? 불안함? 아니면 뭔가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소외감. 그런 것들을 계속 일부러 느끼게 하는 것 같아. 이게 또 연결하고 싶다는 이 감각도 예전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감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아까 언니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진짜 타인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의 SNS를 막 보는 거잖아. 직접적으로 관계 맺기보다는. 근데 이게 진짜 무능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고 내 존재가 상대적으로 어떠하다로만 정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계속 무기력해지고 상대적으로 난 계속 못나 보이는 것 같고 내 안에 계속 빠지게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나 봐. 여기서도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결이 진짜
필수적인 거야. 어떤 근대 제도들, 근대 문물들이 그 생존에 서로가 필요한데 그 감각을 계속 못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읽으면서 어쨌든 자본주의의 목적은 더 많은 자본을 증식하는 거잖아. 근데 사람의 감정을 엄청 이용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권태롭게 느끼게 하고 어떤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게 해서 이것에서부터 계속 도피하고 해방하고 싶은, 그러니까 도피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다른 거를, 그런 사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힘을 느끼고 싶은 마음을 계속 조장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뒤에 감정 이야기가 나오잖아. 감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것들의 중요성이 올라가는 반면에 어떤 너 되게 감정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뭔가 고쳐야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 감정이라는 게 되게 등한시되고 감정도 이성으로서 계속 조절해야 된다고, 조절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감정이야말로 진짜 자기 고유의 것이잖아.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근데 감정도 뭔가 어떻게 해야 해, 달라지면 안 돼 라는 그 감각이 또 생기는 것 같아. 자유롭고 싶은 인간은 자신과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둘은 칸트의 말대로 자기 목적이어야 한다. 수단은 도구이고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스스로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인간이 아니라 대상, 사물이 된다. 데카르트는 자유의지를 더 나은 길을 알면서도 최악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힘이라고 정의했다. 또 스피노자는 윤리학에서 자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정신의 활동은 적합한 이념에서만 탄생한다. 반대로 보통의 상태는 그저 부적합한 이념 탓이다. 여기서 적합한 이념이란 명확하게 명료한 이념일 뿐 아니라 그 기원을 아는 이념이다. 첫 번째의 자유는 의지에 따른 결정을 내포하며 두 번째의 자유는 의식적 인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내적 해방이라는 의식적 인식이 아닌 의지의 자유를 거의 상상할 수 없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유로운지, 얼마나 자유로운지의 문제이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자유로운 순간들은 있는데 내가 언제 자유로워지는지 또 자유를 내가 원하는지 이런 게 잘 인식이 안 되니까 사물화된 상태가 오히려 내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어쨌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고독,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산강 청년들도 이 고독함과 어떤 현실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 나이대에 비단 청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잖아. 취업을 하고 뭐 좀 빠른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근데 우리는 단지 그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해하고 있잖아. 그런 점을 볼 때도 그러면 어떻게 살 건데? 라고 했을 때 선택지가 그 불안을 극복을 하려면 그냥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 따라서 또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거기서 어떤 스스로 다른 길을 낼 수 있다는 어떤, 난 자유로우니까 내가 뭔가 생산해낼 수 있어 라는 힘을 느끼지 못하니까 따라가거나 아니면 아직 불안해하거나 그 상태에 있는 것 같아.